일단은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학점제를 시작한 이후에 교과 중심의 강의 중심의 수업은 한 10% 아이들이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8, 9%의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강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내용. 근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그 시간에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전제로 시작했고, 적어도 고등학교에 와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내면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 배운다가 전제였어요. 그 내면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가 배우게 하자, 스스로 배우게 하자, 찾게 하자라는 것이 학점제의 전제였고, 맞았더라. 그건 정확히 적중했고, 일단 조는 아이가 없어진 거.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엄청 두려웠어요. 특히 교과교사로 선발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의 수업이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만났어요. 처음에 그거 하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매일 만났어요. 매일 아침에 빨리 와서 오늘 할 일 체크할 거, 전체적으로 일주일 체크할 거, 월요일 날 할 일.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뭘 해야 하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그 카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저희는 잔디라는 어떤 그 학내망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구축하고,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려서 다운받아서 해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할 때 어떤 변수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학점제를 진행하는 어드바이저의 담임의 매뉴얼도 있었고, 교과교사의 매뉴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감안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학습을 주관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변수였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변수예요. 사실은 학점제를 하면서도 선생님들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 내가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선생이니까. 그런데 때는 아이가요, 선생님 전 이거 알아, 그 다음 해주세요, 혹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요, 지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솔직히 교사의 역할이 이거 맞아? 이 정도예요. 어디까지 했어? 쭉 하고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 짚어주고, 그냥 이것도 다 이메일로 해. 그냥 이메일로 공유하면 보고서 거기다 대할 수 있잖아요. 해서 툭 올리면 레슨이 고쳐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한테 다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요, 선택 못했어요. 아이들이 왜 빠져나간 줄 아세요? 2016년도 3월 달에 한 달 내내 수업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선택해, 그러면 가르쳐줄게 라고 했는데 애들이 뭐랬냐면, 선생님 제가 뭘 배워야 돼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점제 하면서 결국은요, 이 구조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였어요. 그리고 이 교과를 무슨 기준으로 배워야 하는지, 무슨 꿈을 가진 사람이 수학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점제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자기 정체성 확인하는 게,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봤을 때 행동 특성이나 성격 특성을 봤을 때 일반화된 어떤 전공 특성, 진로 특성이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캐리어넷에 있는 직업 흥미도 검사나 직업 적성 검사나 그걸 통한 진로 지도가 병행되지 한 과목도 이거 배워야 하겠네 라는 것을 선택 못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걸 함께 진행하면서 사실은 함께 성장, 그리고 지금 거의 이번 4쿼터는 수업이 가장 많은데 400과목이 넘거든요. 그 LMS 플랫폼을 통해서 400과목을 관리하는데 현재 교사 16명이 관리, 고등학교.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책임을 본인이 지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교육과정 개설권이나 주도권을 학생에게 넘긴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사실은 다시 그 주도권을 교사가 갖게 됐어요. 그 질문에 대답해 나가면서 해볼게 해봤더니 중3 과정이다 야.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해봤더니 넌 고2네. 여기서 시작해. 그래서 선생님의 교수법이나 스타일이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에 대해서 찾아주고, 그 다음 단계는 뭐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선생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진행하면서 교수법이나 개인의 특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모든 걸 애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변수가 안 돼요. 그게 저 선생님 스타일 좀 그래, 강의 참 못해 이랬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강의 못해도.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현재 저 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교수법이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궁금해한 이것이 지금 저 선생님에게로부터 딱
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의 담을 넘어서 배우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심지어 빵 만드는 아이는 이쪽에 3단 테크 그 오븐이 있는데 베이킹을 3일 동안 수업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빵 굽기를 배워요. 그거 진로인 아이도 있고 취미를 배우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목공이나 드론이나 플라워 아티스트나 농사나 제과 제빵이나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수학 시간엔 잘 알릴 확률이 높은데 하면서 너무 재밌어하는 거죠. 형태가 아티스트 하면서 꿈을 키우고 그것과 관련된 직업 체험을 해보고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일단은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발전시킬 필요는 좀 더 플랫폼을 정교하게,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을 개설할 뿐더러 아이들도 수업을 개설하거든요. 아이들이 한 거의 250과목 개설합니다. 교사들이 한 150과목 개설하는데 그 아이들이 개설하는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그 멘토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전문가와 더 친밀하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허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지게 선택하게 하고 책임있게 배우게 하는 과정이 아이들을 더 많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공동체성 부분은 저희 학교의 두 번째 가치주의에 속하고요. 똑같은 논의를 했어요. 그 학점제 시작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단점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 논의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개별화되다 보면 공동체성이 많이 허물어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논의를 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치회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강화시켜야 된다.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은 자기들끼리 자기의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사실은 저희 학교에 뭐 화장 금지라든지 연애 금지라든지 기숙사 내에서의 취식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학교가 정한 룰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정합니다. 본인들이 정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교류로 바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을 자기들이 만드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어떤 자발적 불편함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건 개별화돼 있는데 프로젝트나 팀 같은 경우에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맞춤형 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진짜 많은 프로젝트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어떤 이 협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하면서 공동체성이 굉장히 많이 함양된,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하는 능력, 뭔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프로젝트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이타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공동체성을 많이 고양시키고 있고, 자치회들이 하는 여러 행사들, 축제라든지 또 학년 행사라든지 다 같이 드린 예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 동아리, 이런 것들, 그 어떤 학교보다도 공동체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어요.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성을 이루는 방법도 있는데요. 각자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면서 공동체성을 이루는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난 혼자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얘도 똑같은 기준과 관점으로 저기로 가고 있어.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지향점은 똑같아 라는 어떤 이 동질성이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별무리 학교라는 자긍심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여쭤보신 게 인도, 그것도 사실은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한 학년을 통째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 불편하게, 물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인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해요. 진짜 불편하고 먼지 많고 지저분하고. 인도 벵갈루요. 벵갈루 아닙니다, 중남부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벵갈루 갔다 왔다 그러면 인도 안 갔다 왔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 정말 교육도시이면서 인도의 실리콘밸리예요. 그 전자공학 쪽하고 핵물리학 쪽이 세계 최고. 그럼에도 불편하죠. 네. 하고 가족과 완전히 격리돼 버리니까 완전히 멘탈 다 깨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똘똘 뭉치죠. 그러니까 탈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보입니다. 10학년에서 왜 얘를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공동체성이 뛰어난. 그런데 제3세계에 보내는 이유는요, 일단은 저희 학교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잘못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잘못을 많이 했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도 별로 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례한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그런 선진국들의 잘못이나 과오들을 진짜 오롯이 잘 받아낸 나라가 인도인 것 같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인도만의 그 독특한 정체성으로 버텨냈고 인도가 세계 사회에 어필하는 음식과 문화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헐리우드보다도 더 많은 영화를 만드는 곳이 인도고 인도 영화에 춤과 노래가 있어서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인구, 수많은 인종, 그 나라의 독특한 다양성을 그거로 통합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미국의 용광로 정책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유일하게 인도는 국제개발 협력을 받지 않아요. 국제 원조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나라예요. 왜냐면 우리는 운명론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사는 게 달리스로 사는 게 만족한다. 네, 만족해요. 그리고 크사트리아로 사는 게 나는 좋다. 수드라 희망이 있으니까 난 바이샤로 갈 수 있다. 바이샤에서 브라몬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 문화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통해요. 제가 볼 때 저희 학교가 판단한 바로 통하고 수준 높은 곳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 있고요. 수준 낮은 곳은 세계 최저의 수준이 있습니다.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극과 극.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보고 정말 많이 성장하고 인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크라이스트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공회 대학하고 같이 MOU를 맺고 교환학생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대학인데 거기는 머리가 좋고 거의 천재급인 아이들이 이제 IIT에 가요. IIM은 경영대. 거기 못 간 부잣집 아이들이 크라이스트 유니버시티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아이들이 최고 학문을 배우는 그런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잡을 가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앞으로 우리 애들이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대륙은 인도 차이나 인도 아프리카라고 생각해요. 요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 연관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차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 쪽으로 국제 개발 협력 쪽으로 아이들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계속 감각을 갖고 사실은 프놈펜 왕립학교나 미얀마 양곤 대학 이런 데를 보내고 싶은 소통 부가가치를 찾을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이 인도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예요. 인구도 팩트플러시라는 책에 보면 인구도 이 순서대로 증가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주는 더 이상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나 우리 거를 조금만 포장하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상호작용했을 때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명분으로 볼 때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길 원하는 것. 실리를 생각하면 앞으로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부가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을 좀 했습니다. 마을을 넘어서 면을 넘어서 분을 넘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지역사회를 넓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2년 전에 금산군이 마사회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화성 경마장 거기에 몇천억의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그곳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시골 마을에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아이들이 일단 학교에서 수업을 한번 했어요. 이게 금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 학교에서의 논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 보통 그런 게 있으면 지역 주민들은 못하게 하는 게 판례거든요. 근데 정선 같은 데도 다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 많이 도산하는데 금산은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삼 농사의 특징은 현물 거래예요. 다 현금 거래. 목돈을 주게 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끼리의 이슈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산고, 금산여고, 산업고, 간디학교, 레드스쿨, 6개의 학교가 학생 대표 2~3명씩을 뽑아서 화상 경마장에 대한 공개 디베이트를 했어요. 퍼블릭 포럼 형태. 그래서 군에 요청해서 군이 가장자리 공터에 세팅을 하고 마이크를 해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두 패로 나눠서 찬성과 반대로 토론을 했죠. 아무런 산업도 없는 금산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요거와 어떤 소비 도박장이라고 하는 곳이 갖춰야 할 요건들이 대도시와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집약되어 있어야 하고 수많은 인프라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맞지 않는 이걸 유입하는 건 지역사회에 해롭다라는 두 가지 논쟁 계속 다가갔고 결국은 결론을 내리진 않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건 참여한 사람이건 반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쪽으로 많이 갔어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5일 후에 군의회에서는 7명 전원 반대로 그 안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화상 경마장 얘기는 끝나버렸어요. 엄청난 경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신문에 딱 난 거죠. 화상 경마장 군의회에서 안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참정권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이 참여한 어떤 운동에는 패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면서 막 애들이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아이들이 경험하고서 굉장히 고무됐고 이렇게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애들 거기서 뭐 피켓도 안 들었고요.
구호도 안 해쳤고요. 그냥 토의했어요. 거기서 그냥 자료 논문 꾸서 서로 토의하고, 그리고 재밌는 건 대안학교 아이들과 동시에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론들을 서로 얻어나갔고, 진짜 더 재밌는 건 금산고 아이 한 명이, 토론자로 나온 녀석이 입시를 하면서 자소서를 좀 저한테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동호회 이제 아는 분 아들이어서 봐줬는데, 도시설계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나라 도시학과로 아웃풋이 정말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 학과를 가고 싶어. 근데 그 얘기를 안 쓴 거야. 너 그때 토론회 오지 않았니? 도시설계에 관심 있는 아이가 우리나라 지자체를 바꾼 일에 대해서 네 자소서에 왜 안 썼어? 동아리 활동 자격으로 온 거잖아. 그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 선생님 이거 써도 돼요? 그럼 뭘 썼는데 네가 도시설계 바꾸는 일에 대해서 네가 학생 생활하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한 게 뭐가 있어? 실제로 영향도 있었고 무조건. 그래서 요청을 하고 생기부에 기록하고 썼죠. 더 못한 학교에서는 떨어졌는데 그 학교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얘도 그걸 경험한 거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어요. 인삼축제가 수십억짜리 행사인데 거기에 이보다 더 넓은 거의 5배 되는 땅을 줬어요. 무대를 만들어주고 뭐든지.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기회를 줘서 거기서 공연하고 오케스트라 하고, 거기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이 지자체 군수님, 의회 의장님 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참여하셨는데, 거기서 청소년 선언을 했죠. 우리는 문화의 자가 아니라 문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우리를 자꾸 문화의 소비자로 여기지 마라. 얘들아 와서 이것 좀 해라고 하지 마라 라고 청소년 선언을 했어요. 청소년은 그 자체적으로 유의미하고 존귀하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소비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누리고 싶은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문화의 창조자다라고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아이들이 청소년 선언을 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대안학교 4개 대안학교에 전폭적으로 충남도에서도 못 주겠다는 급식비를 군수님이 무조건 자체적으로 해서 급식비를 받았어요.